간략하게 총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자기소개요? 1983년이니까 20대 후반이죠. 그때부터 동학농민혁명, 동학사상연구에 빠져가지고 한 44, 5년 한 길로 동학만 연구해왔죠. 그래서 이제 동학사상, 동학농민 연구는 현장을 찾아가야 되고 각 지방에 숨어있고 흩어져 있는 사료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83년부터 방방곡곡을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이상 걸으니까 붙은 별명이 생겼어요. 제가 학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선배 후배들이 이제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맹수 선배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박맹수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가장 특징적인 거는 44, 5년 동안 동학에 미쳐서 동학혁명에 미쳐서 한 길로 동학 연구를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발로 연구하는 동학 연구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로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 네, 사람. 네. 네. 원불교와 동학 연구의 권위자로서 이 분야에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향 얘기도 나오겠지만 5학년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시키려고 출세를 시키려고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냈다가 이제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은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7호 학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원불교를 배우는데 그 원불교 만드신 교조께서 경전에다가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지금 우리들은 동학을 만드신 수훈 최재우 선생이나 애월 최시영 선생이나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정산 강일순 선생 이런 분들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앞으로 원불교가 발전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널리 드러내면 좋겠다. 그 말씀을 경전에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어른을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학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도 대학교 때 내가 동학 연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이제 7호 학번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79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 가는 ROTC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79년 2월에 소위가 돼가지고 4개월 동안 광주 상무대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72년 6월 말에 이제 자대라고 그러죠. 이제 현지 부대에 배치된 그때인데 그때가 이제 시국이 하수상하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79년 10월 무렵에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올해 광주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두환의 하수인 노릇을 했죠.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엄군 노릇을 했고, 물론 이제 광주에 출동한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전두환 앞잡이가 돼가지고 시민을 학살하고 대학생들 후배를 학살하는 계엄군 편에 서 있었죠. 그게 이제 늘 그때 군대 안에서도 뭔가 이건 이상하다 했지만 뭐라고 이제 어떤 뭐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는 없었고, 그냥 그 고민하면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81년 6월에 제대를 해서 형제들, 형님, 뭐 동생,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분들 다 광주에 사시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때는 다 어른들한테 인사를 다니거든요.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군대 안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얘기를 물어봅니다.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작은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양이 막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몰라. 다 침묵을 지켜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정보를 들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일체 침묵을 다 지키셔요. 늘 그게 이제 가슴에 무거운 망치처럼 있어가지고, 그러는 차에 이제 원불교 교역자로 출발하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81년 가을부터예요. 9월부터
겨울에 이제 81년 겨울에 후배들이 찾아와요. 형님,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 공부 독재 타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서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네.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도 야학을 맡읍시다. 들불야학처럼 어디다가 우리가 무대가 익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삼동야학이라는 야학을 만들고 이게 이제 82년 봄이에요. 제가 교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후배들을 의식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전사로 만들고 학생들을 이제 의식화 시키려면 뭐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82년 봄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의 비극이 전두환이라는 한 나쁜 독재자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이 있다. 거기에 이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그게 현대 한국사의 구조적 모순이란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현대사의 파행적 전개 다시 말하면 동학혁명의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원인되면서 80년에 그런 비극이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걸 알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학운동을 하면서 동학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수훈 선생이 큰 은혜를 우리한테 줬다는 그 말씀하고 5월 광주의 어떤 개헌군 가해자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체험 이게 이제 제가 동학연구에 뛰어든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이게 박맹수의 동학에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건 전부 5월 영령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벌교죠. 벌교인 것으로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또 벌교하면 또 네. 다른 지역하고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어떤 어린 시절에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어려서 저한테 무수히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야 조선시대 때 이런 분이 계셨단다. 아들 덕분에 나도 양반 좀 돼봅시다. 그 이야기를 무수히 하면서 우리 막내 아들 덕분에 좀 아버지 한 주만 뭐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마치고 저를 그래서 너를 서울로 유학 보내야 되겠는데 갈래? 못 모르고 이제 좋다고 간다고 그랬죠. 논밭 팔아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셔서 이제 5학년 때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이제 뭐 정확한 인식이랄까 의미랄까 이것은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태백산맥이 나와요. 조정래 선생님의.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동네 이름, 지명 이름이 전부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저씨, 아버지한테 들었던 지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몇 번 읽으면서 몰랐던, 잊었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이제 고향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명절 때 가면은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아주 참 저희 아버님도 집안의 어른이 이제 할아버지 볼 때는 어른이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되셔서 자본론을 가르치시대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자본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나도 배웠다 그 아저씨한테. 그럼 그 책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묻어버렸다. 그게 이제 태백산맥 덕분에 사실은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고향을 재발견하고 이제 고향을 다시 제 마음속에 새롭게 받아들였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향에 관한 제 이야기입니다. 네. 역사랑 늘 항상 이렇게 어떤 역사의 격동하고 이렇게 항상 삶이 맞물려 있는. 무엇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동학을 주제로 화순 양곡사에서 그렇죠. 10회 강연을 하셨잖아요. 동학과 화순의 어떤 연관성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양곡사 동학 공부 모임에 초청하기 전까지는 화순 땅이 이렇게 동학
한국과 동학농민혁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 요청이 오니까 그동안에 이제 몇 개 제껴놨던 자료들도 다시 보고 그러니까 제일 엄청난 충격은 뭐냐면 2023년 5월 18일 날 이제 동학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잖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높이 평가했던 게 두 가지였대요. 하나가 화순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한달문 선생의 한글 편지. 한문도 아니고 한글 편지니까 그 희귀성도 있고 더더구나 이제 주체니까 주인공의 편지니까 그 한달문 선생의 한글 편지가 이제 점수를 크게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집강소 화순에 전봉준 장군이 오셔갖고 3일 동안 대도소의 회전개혁 활동, 개혁 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그걸 이제 그때 또 일본인이 전봉준 장군을 만나서 좀 스파이였던 것 같아요. 우미우라 아찌아라는 이제 일본인이 와가지고 집광소 개혁 활동을 독려하고 계시는 전봉준 장군을 만나서 기록을 또 남겨요. 화순 동학군 동학혁명이에요. 동학당 시찰 일기라고 하는 기록이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한달문 선생의 한글 편지에다가 또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게 이제 집광소인데 그 집광소 활동의 대표적인 공간이 능주목, 지금의 화순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화순을 빼고 동학혁명 얘기하지 말라. 화순이야말로 지금의 화순은 이제 그 혁명 때는 세고을입니다. 능주목, 능주 목사가 계신 목사고을이고, 그다음에 화순군, 동곡현, 세 개의 고을이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 남북도까지 제주도까지 53개 군현이거든요. 지금 세 개가 모여서 지금 화순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한달문 선생 편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순이 자료도 풍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희생자가 많죠. 이제 후비보병,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 병사가 능주까지 내려와서 이제 남긴 진중 일기가 있어요. 수백 명을 학살합니다. 일본군이. 그러니까 가보년에 하여튼 화순은 농민군의 피로 물든 고을이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글 편지가 나온 땅이고, 집광소 활동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자치개혁을 활발하게 했고, 전봉준 장군이 직접 와서 지도 감독을 했고, 그것을 또 직접 목격한 일본인이 남긴 기록 원자료도 남아있고, 희생자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화순은 동학농민혁명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여겨지고 또 화순에 살면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또 얼마 전 화순에서 개최한 이세종 학술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동학과 이세종 선생의 기독교 영성에 접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동학 인연으로 동학혁명 강좌로 화순과 인연을 맺게 됐다가, 이제 그 전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세종 선생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다가 이제 강연 요청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화순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세종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니. 그리고 처음부터 그분이 훌륭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머지 머슴살이 근 10여 년 동안 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버시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뭔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럴까, 인도하심이랄까, 영성을 깨달으셨다 할까, 발견하셨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다 환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면 사모님하고 참 사연이 기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끝까지 그 사모님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늘님처럼 부처님처럼 이렇게
않으시고 평생 일관하신 그런 거라든지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그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인 부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게 한 사람의 어떤 앞길을 이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게 말만 다르지 수훈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나 이세종 선생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세종 선생님이 좀 더 일찍 태어나셔가지고 수훈 선생님을 만나셨더라면 그 수훈적인 어떤 그 삶을 사셨겠구나. 근데 이제 당신의 어떤 길을 여는 어떤 그 큰 뭐랄까 인도자가 성경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말만 다르고 입은 옷만 다르지 알맹이는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학에서 많이 쓰는 말로 개벽이란 말을 가져와가지고 수훈, 해월, 이세종 선생님 모두가 우리 이 땅이 낳은, 이 남도 땅이 낳은 개벽의 성자다.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남권 영상가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보고 이제 동학 공부를 하고 장흥 같은 경우는 수십 번 갔던 것 기억이 나고 저 진도도 뭐 수십 번 가고 이렇게 가보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자를 많이 내세요. 문자. 뭐 물림골 장흥, 문향. 이 문이라는 게 이제 문화, 뭐 인문학 요즘으로 말하면 인문정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남도 땅의 근현대사는 인문정신으로 아주 그 요즘으로 하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교양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했던 땅인 것 같아요. 학문을 안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이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고 부당한 권력의 억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문정신에 제대로 인문정신이 바뀐 사람은 그건 극복해야죠.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또 하나 그 인문정신의 인문의 고장이기도 하면서 그 부당한 침략이나 억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온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도 많았던 그런 땅인데 그런 그 격동기일수록 대단한 어른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가라고 표현 같은데 이제 크게 몇 가지 이렇게 그 또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불교 쪽에도 대단한 큰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곡성 출신의 전강 대선사라는 분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조선 말기 근대 일제와 지금까지도 그 정강 선사님의 가르침은 불교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몰라. 남도 땅에 살면서도 곡성 출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학명 스님이라고 근대 개혁불교의 선구자입니다. 한용원 스님은 알아도 백학명 스님은 몰라. 이게. 그것도 남도 사람들이 영광 출신이에요. 그분도 이제 개혁불교의 아주 거장이시고 또 이제 좀 앞선 세대의 큰 조선 후기의 불교랄까 그런 불교적 영성을 널리 드러내신 분이 해남 출신의 초이 동다 속 차 전문가이셨던 초이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불교 쪽을 대표하는 이제 영성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많은 분들을 얘기하면 좀 뭐랄까 이렇게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통 하나가 남도 땅이 그 엘리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엘리트 크리스찬은 서양 선교사란 말이에요.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이런 분들 말고 이 땅에서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이 나와요. 토착적 자생적 크리스찬.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민중적 크리스찬. 그분의 대표자가 이제 이세종 선생님. 그 제자가 이연필 선생님. 또 그 밑에 최응조 목사님. 또 그 밑에 그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동광에서 나중에 공동체 생활하는 그 여성 수도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글을 많이 배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실제 삶 자체는 전부 영성적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중적 자생적 크리스찬 이 전통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 그룹하고 저 이제 나중에 만주 가서 윤동주 시인도 그 맥락에 이쪽하고 남도에는 우리 이세종 선생으로 이어지는 동광으로 이어지는 이 민중적 크리스찬 이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적 크리스찬적인 영성가들이셨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교의 그런 분들하고 이제 기독교 그 사이에 이제 저 영광에서 나오신 원불교 만드신 소태산 대종사님도 그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보성 출신인 홍합 나철 선생님 있잖아요. 대종교 만드신 이분의 어떤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속에서도 수양과 수도를 심어요. 그 대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일본하고 전쟁하면서도 수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전 평행의 종교다 이런 수양과 전투를 전쟁 속에서 어떻게 수양을 합니까?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사실은 영성가로서 충분히 홍합 나철 선생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겠다. 많죠. 아직 연구가 덜 돼서 그렇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이름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으로 오셔갖고 한국 사람들과 한 몸 한 뜻이 돼서 사셨던 서선의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 최영교 목사님이랑 같듯이 저쪽 나환자들 돌보시고 수피아 여고 그 활동하고 서선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지만 태어난 것만 외국에서 태어났지 완전히 한국 사람 동화되셔가지고 함께 그분도 영성가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서선의 선교사님. 호남권의 영성가들은 불교 또 기독교계 또 신종교 그렇게 가톨릭 그렇죠. 또 대종교 다 각각의 종교 분야에 다 이렇게 다르지만 그 이제 실천하고 함께 지향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다 통하는 거죠.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캐대형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K 영성, 한국 영성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고 직접 경험에 따를까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의 K컬처의 이제 일본판 그게 겨울연가잖아요. 그걸 일본어로 이제 후유노 소나타라고 그래가지고 후유는 겨울의 소나타라는 걸 해가지고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한 5, 6, 7번 방영했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그게 영화판으로 나와서 또 그때 거기에 빠졌던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 이제 후유노 소나타 겨울연가가 막 빅히트를 칠 때 거기에 빠지신 이제 일본 시민운동가 6분들하고 좀 대화를 기획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작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역판인데 조금 정서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빠지십니까? 그때 막 웃으시면서 박상 이제 일본은 사람을 존경을 쓰면 이제 상이라는 말씀을 박 선생 일본 드라마에는 없는 휴머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배용준이 최지우에 대한 배려가 막 구석구석에서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에서부터 근대까지 동학의 사람의 하늘이라든지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처럼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한국적 휴머니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모든 영역에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또 영화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강탈하고 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이 우리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든지 SNS로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박지훈 아리를 하고 있고 당군 아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드라마 지난번에 저 MBC에서 손석희 씨랑 대담한 데도 보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핵심 유해진 씨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갈등하잖아요. 관에 신고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그 갈등하다가 신고를 포기하고 단종을 지키는 그런 대목. 그게 이제 끝까지 목숨을 던지면서 의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뿌리를 놓고 보면 단군의 어떤 홍익인간 정신에서부터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면면히 계승도 오는 거. 이게 우리 한국적 영성가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무슨 가르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려서 해는 것도 아니고 그냥 DNA 상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게 이제 눈을 뜨신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가장 누구를 거룩하게 모시냐면 가장 힘들고 낮은 위치에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제일 거룩하게 받들잖아. 이세종 선생도 그랬고 해월 선생도 보면은 그 며느리가 배짜는 며느리가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사람이 하늘이니까 사람 대접하는 것을 하늘님처럼 해라.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주인이 나보고 머슴놈 하는 게 그게 평생 아니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의 일생토록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최대의 가르침이 인즉천인이 사인여친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섬기를 하늘님처럼 해라. 그러니까 영성가들의 특징은 그거 같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같은 거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 가장 예수님하고 근접하게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 누굴까? 감히 말씀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세종 선생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세종 선생에 대한 이제 한국 사회 관심도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영성가들의 특징은 가장 낮은 이들과 늘 함께 한다. 이게 큰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입품이 아니에요. 이게.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나 이 바탕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솟아나요.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영성가들의 특징은 수입품이 아니에요. 무슨 외부에서 온 사상에 의해서 계몽이 돼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세종 선생님도 보면 처음에 무당들이 기도하는 삼당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고대부터 내려온 민중신앙적 전통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키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해줘야 할 그걸 딱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적 영성가들의 특징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지난 12.3 개헌으로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6.2에 철권했는데 이제 소위 떼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깨어있는 이제 시민들의 백체 혁명에 의해서 이제 6.2에 찬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 동학 농민혁명과 많은 부분이 유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학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세계 정치학 교수님들이 계엄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한국 시민들한테 노벨상 평화상 줘야 된다고 추천한 거 아시죠? 네. 아마 그날 밤에 국회 앞 텔레비전에서 중계한 광경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30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장갑차 앞에서 자동 소총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저는 이제 80년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 제일 뭐가 걱정됐냐면 군인들이 그냥 발포하면 끝나요. 군인들이 사격해버리면 끝나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돼서 안 될 텐데, 피를 흘려서는 안 될 텐데, 그것이 그날 저녁에 최고의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 2시간 안에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그 중계하는 광경을 보니까 군인들이 일종의 사보타지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군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개기고 있는 거예요. 직접으로 갈 길도 막 우회하려고 그러고, 뭔가 일부러 막 신경이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아, 군인들이 국가의 명령이고 대통령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갈등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그랬잖아요. 이걸 막아낸 거는 깨어있는 시민과 소극적 저항을 했던 군인 경찰 덕분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1년 뒤에 이제 책으로 인터뷰를 해서 최근에 책도 나오대요. 왜 갔냐, 죽을 줄 아는데 나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별 힘은 없지만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동학에서 강조하는 역사의 주체, 네가 하늘 입니다가 한 거다 통하는 거죠. 우리 나의 개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개인이지만 이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어떤 신념과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동학사상이고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네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100몇십 년 동안 깨지고 그러면서 희생도 많았지만 그게 이제 경험을 거듭하면서 커지는 거죠. 3.1운동 때 와서 더 커지고 4.19 때 와서 더 커지고 5월 항쟁 때는 더 커지고 그게 이제 촛불혁명으로 커지고 이번에 비스혁명으로,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바꾸어갈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그 인식의 출발은 동학에서 됐고 그게 이제 몇 년이 이어져서 이번에 꽃피어난,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아닌가 싶고, 그래서 동학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빛의 혁명에 공헌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딸이 이제 서울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야, 아빠가 너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지 않냐 그러니, 계엄 나기 직전이에요. 2024년 5월 달에 딸이 이제 어버이날에 인사한다고 왔길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너네 시민운동 진영에 뭐예요? 야, 아빠가 뭐 풀코스로 동학혁명 답사 안내를 해줄게, 공짜로.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2030조 대제 그 플랫폼 C라는 시민운동 단체인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있는 운동단체가 플랫폼 C예요. 거기에 이제 상근자예요, 딸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웹잡으로 만드니까, 아니 지금 급한 일도 많고 저 윤석열 망나니 같은 놈 저 어떻게 좀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급한 일도 많은데 무슨 한가롭게 동학혁명 답사냐 막 그랬대요. 그래도 막 이제 설득을 해갖고 한 25명 2박 3일 했어요. 이놈들이 언제 이제 딱 그게 필이 꽂히냐면, 전봉준 투쟁단이 올라와요. 트럭대로 기금 때 12월 21일입니다. 2024년. 전봉준 투쟁단이 막힌 거예요. 남태령에서.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C에 동학답사했던 놈들이 지들이 아는 네트워크로 이제 SNS로 그걸 다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립돼갖고 이제 그 막 추위에 12월 말이니까 한 2-3시간 있으니까 막 젊은 여성 동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도 들고. 거기에 이제 2024년 5월에 답사를 갔던 젊은 2030 세대들. 그래서 저도 이제 빛의 혁명에 좀 몫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별로 뚱하던 애들이 그 전봉준 투쟁단하고 결합해갖고 이제 남태령을 넘고 이제 경찰이 풀어서 하던도까지 갔잖아요.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가보년에는 못 넘었지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왔길래, 야, 지금은 그러면 동학혁명 그러면 어쩌냐.
아빠 이제 완전히 우리 세대에 동학혁명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이걸 느끼는구나. 우리들이 하는 이 운동에 동학혁명 때 해왔던 또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굳이 이렇게 뭐 동학혁명 전도사 역할 안 해도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K 붐의 시대잖아요. K 컨텐츠, 뭐 K 컬처, K 푸드, K 뷰티, K 메디슨, 뭐 K 민주주의, K 붐이죠. 그럼 이 K가 뭐냐? 그 K의 130년 전에 다른 말이 동학이죠. 그 동학은 한국학, 코리안 스타디,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정신과 사상과 철학.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이 깔려있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드라마로, 노래로, 뭐 연극으로, 영화로, 음식으로 다 퍼지니까. 한국 음식 중에 지금 저 에어프랑스의 기내식에 김치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에어프랑스 기내식에 김치가 들어있어요. 일본에서 초, 중, 고등학교 급식에 김치가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 김치가 키무치하고 경쟁했어요. 일본에는 키무치라고 그래요. 절임, 쯔케모노라고 이제 우리로만 절임 김치인데, 그거하고 지들이 뭐 이제 세계 뭘 하려고 이제 하다가 김치는 절임이 아니다, 발효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김치만 해도 지금 뭐 엄청난 그 세계적인 저기를, 매운 김치라도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저도 그 김치 강습회를 이제 제 짝꿍 일본에서 이제 유학할 때 이제 뒷받침한다고 김치 강사로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조교로 따라다녀 가보니까 레시피 보니까 김치 뭐 무 빼고 한 15, 6개가 들어갔대요. 과일, 뭐 야채, 그 다음에 뭐 무슨 저 여러 가지 양념, 생강, 뭐 그 다음에 무슨 굴, 뭐 하여튼. 그러니까 김치 하나만 해도 사실은 영양가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돼서 발효가 돼서,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한국적인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한테 새롭게 인식이 되고, 그걸 만들어낸 정신, 사상, 철학이 뭐냐? 그 이제 한국학. 그 한국학의 원형, 오리지널이 뭐냐? 동학.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러죠. 야, K붐을 만들어낸 근본 원리, 사상, 철학이 뭔지 알아? 한국학이잖아. 그럼 한국학의 19세기판은 뭐야? 동학이잖아. 그게 이제 감이 오죠. 아, 우리가. 이제 K붐은 아는데, K컬처는 아는데, 그걸 만들어낸 원동력을 모르면 이건 좀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야, K붐을 만들어낸 그 사상, 원리 좀 공부해라.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동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라든지 학문이라는 게 다 이제 사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그렇죠. 이제 그 한국의 그 토속적인 이제 그런 것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융합되면서 한국만의 어떤 그렇죠. 영성, 또 문화, 예술, 학문 이렇게 그렇죠. 꼭 피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좀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색깔들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한때 어울리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뭐 사람들, 민족들, 국가가 서로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그 빛깔이 반짝반짝한 그런 세상이 진짜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한국적인 어떤 색깔이나 컬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한국적인 컬러, 색깔에 밑받침이 되는 원리가 이제 동학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네요. 호남권 출신으로서 앞으로 호남 지역사회와 한국의 영성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이제 바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 양곡사 동학 강의하기 전에
꼭 이쪽 고향 땅에 오면 어디까지만 오고 못 들어왔냐면 광주 송정, 농성도까지만 왔다 가고 맨날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광주 양곡사 동학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리 남도 땅의 한 가운데에 와가지고 평생 공부했던 이제 동학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러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나이 들수록, 철이 들수록 사실은 고향, 나의 태자리의 소중함, 중요함 이런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 세대에 됐어요. 그래서 내 고향, 내 태자리 남도 땅에 남은 힘을 이제 다 쏟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소박한 이제 꿈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동학연구인데 이 동학연구의 첫 출발이 이제 올광주에서 또 출발했고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4, 5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미쳐서 그 젊은 날을 보냈을까 보니까 내 상처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동학은 나의 분신이었어요. 올광주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좌절해야 될 순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여러 가지 탄압 이런 걸 받으면서 여러 차례 포기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취직도 안 되고 무슨 북한에서 나온 조선 통사 읽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수배 당하기도 하고 의원교수 쫓아내자고 데모했다가 또 이제 논문도 쓸 수 없게 막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이제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가 동학연구, 동학혁명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나의 분신이었고 나의 그 분신인 이 동학이 너무나 왜곡되고 짓밟혀왔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과정. 그래서 자기 회복, 자기 치유의 어떤 과정으로서 40몇 년 동안 동학연구에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니까 가장 많은 희생이 된 땅이에요. 동학혁명 과정에서. 일본 놈들 내목은 놈이라고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일본 놈들이 남긴 동학농민군 학살, 진압 그런 기록에 보면 강원도 함경도로 도망가서 국제 문제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라도 서남해안으로 내몰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대본영이 있는 경참 총감 과학감이 소록구라는 자가. 그래서 저 충청도 우금치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동학군들이 다 어디로 코나로 몰리냐면 우리 전라도 서남해안은 장흥, 강진, 고성, 해남, 진도.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30만 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 30만 명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남도 땅에서 희생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보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다면 남도 땅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또 외세 친일파들하고 결탁한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구를 안 했죠. 왜곡해왔고.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드러내야 이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연구는 나의 분신인 동학의 어떤 자기 치유 과정이고 우리 호남 근현대사의 자기 치유 과정. 제가 왜 자기 치유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남이 이렇게 뭔가 던져주는 치유는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쌓여있는 트라우마가 내 힘으로 녹아나버릴 때 진정한 완성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치유의 연구를 계속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남도 땅이 한의 땅이 아니라 흥의 땅이 될 거다. 신명의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남도 분들이 이렇게 신명 나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흥이 넘치는 그런 시대와 땅에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쏟아붓고 가는 것이 이제 저의 남은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도 땅의 어떤 그 빛의 한을 예, 이제 푸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좀 앞으로는 이제 몰두해서 하시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양곡사 동학강 이후로 광주 전남에 오는 기회가 한 5배 정도 늘었어요. 그저께도 장흥 가서 거기는 이제 또 노벨 문학 작가학교라는 게 출범하대요. 거기 또 이제 동학 얘기를 하고, 지금 광주에서는 오전에 이제 또 시민자유대학에서 동학 강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상서로운 조짐이 우리 광주 남도 광주 전남 남도 땅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